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 코너로 좀 진행이 되겠고요. 첫 번째 코너는 이제 주간 키워드로 보는 시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뉴스핌 황숙혜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코너가 이제 키워드로 보는 시장 이야기인데 네, 오늘 준비하신 키워드 세 개는 어떤 거예요? 네, 첫 번째가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네, 네, 애플이 네, 3월 마지막 주에, 네, 그러니까 상호 관세 발표가 4월 2일로 예정돼 네, 있었잖아요. 네, 상호 관세 발표를 코앞에 두고 3월 네, 마지막 주에 3일에 걸쳐서 네, 전세기 6대를 동원해서 예. 아이폰을 실어 날랐답니다. 어디서 인도에서 미국으로 실어 날랐는데 인도에서 미국으로 전체 물량이 600톤이라고 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관세 때리면 이제 아이폰 가격 오를 거다 엄청 이런 그렇죠. 얘기가 예, 예. 이런 전망들이 아이비드 리포트로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럼 가격 오르기 전에 지금 사자. 사재기. 신형으로 예. 지금 바꾸자. 지금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움직임이 막 일어나니까 예.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플도. 예. 그래서 그 총 6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이게 아이폰 한 14를 기준으로 이게 350g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150만 대 정도 실어 달랐다고 해요. 지금 뭐 주말에 나오기로는 네. 또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면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 측근은 또 품목보관세. 예. 반도체 쪽에 뭐 어쨌거나 같이 넣어서 그렇죠. 결국은 관세 물게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극심하게 혼란스러운 맞아요. 상태인데 이게 중국에서 인도로 많이 옮겼잖아요 생산 네네. 라인을 그랬는데도 뭐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 상호 관세에서 만약에 이 스마트폰은 배제를 시킨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지배적이죠.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도 먼저 빨리 사려고 그러고 네. 애플도 물량을 대야 되는 상태고 신형은 일반적으로 9월에 출시를 하잖아요. 네. 애플이.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신형이 나올 텐데 그 전까지 재고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갑자기 단기적으로 수요가 막 늘어나니까 네네.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다 생산을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미국 인건비가 봤더니 비싸잖아. 그쵸. 다들 더 심하게 오른다고 해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건비만 25% 상승하고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90% 정도 가격이 뛸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요. 네. 웨드부시는 아이폰 가격이 3,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거 돈으로 뭐 400만 원? 예, 네. 그쵸. 400만 남짓 되는 거죠. 예. 애플이 공급망을 10% 정도만 미국으로 옮겨와도 비용이 300억 달러에 달하고요. 기간도 한 3년 남짓 걸린다고 해요. 근데 애플이 수십 년 전부터 생산이랑 제조를 아시아 신흥국 그렇죠. 쪽에 몰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제품 개발, 네. 설계, 디자인 그렇죠. 이쪽만 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간 게 애플의 이익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크게 한몫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애플이 전 세계 최대 기업이 되는데도 이런 비즈니스 구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건데 트럼프가 지금 관세 가지고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비단 애플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죠. 네. 모건 스탠리는 이 관세 그대로 시행을 하면 그 저가 모델들 있잖아요. 아이폰 네네. 중에서도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모델. 이런 모델은 단종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까지는 신제품을 1년에 한 번씩 신형을 내놓는데 이게 관세 때문에 내년은 어려울 거다. 2년에 한 번 정도로 네. 주기가 늘어날 거다. 이런 네네.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같아서는 어떻게 비즈니스 어떻게 하나 싶어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주가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 취임 이후에 한 25% 정도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느 IB에서는 저가 매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애플에 대해서 애플뿐만 아니라 20-30% 떨어진 종목도 많고 반토막 난 종목들도 많아요. 아직 근데 저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세가 아, 경제나 기업 실적에 어느 네. 정도까지 어떤 네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공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아니, 요즘에 보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그 트럼프의 그 트루스 소셜 아, 네. 이거 보는 게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거기다가 다 써놓잖아요. 그쵸. 막 특히 이제 뭐 불철주야 네. 써놓으니까 거기가 가장 최신 그렇죠. 뉴스가 아닌가 우리나라 뭐 시차하면은 네. 밤낮도 없고 네. 뭐 주말도 없고 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또 아까 새벽 한 4, 5시에 나온 건 봤는데 그 뒤에 또 어떤 내용들이 계속 올라올지도 궁금해지고.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또 현지 시간 월요일에 발표한다니까 네. 지켜봐야 될 텐데 이거는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내용인가요? 탈달러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탈달러 트레이드. 탈달러. 무슨 트레이드 이런 네. 식의 유행어 같은 용어들이 네. 계속 나왔잖아요. 한참 뭐 엔캐리 트럼프, 트레이드 뭐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런데 요새 좀 많이 회자가 되는 게 탈달러 트레이드 그리고 달러 위기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과격한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뭐 네. 금융위기 얘기도 최근에 나왔고요. 국채 위기 이걸 종합해 보면 결국은 셀 아메리카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이기가 이제 출범하면 달러는 강세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전망이. 네. 그래서 1월에 달러 인덱스가 110선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관세만 보더라도 관세를 때리는 나라의 통화가 맞는 나라 통화보다 강하다. 이게 일반적인 경제의 논리란 말이야. 근데 왜 이런 뭐 원리 원칙이 다 깨지고 달러가 떨어질까를 보면 아이비들이 하는 얘기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도이치뱅크 보고서 보면은 달러에 대한 총체적인 신뢰 위기가 닥쳤다. 이거는 결국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십 년 동안 달러가 강했잖아요. 네. 달러 예외주의 뭐 이런 원리도 성립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미국 자산을 매입해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자체 수요도 뒷받침이 되고 강했던 건데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다른 대체 자산을 찾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게 미국 그 상무부 산하에 경제 분석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서 그 자료 내놓은 거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순 국제 투자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6조 2천억 달러 마이너스였어요. 순 국제 투자 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한 국가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수치가 마이너스 26조 2천억 달러잖아요. 네네. 이거는 미국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외국인들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26조 2천억 달러만큼 많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뭐 관세 전쟁 벌여서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렇게 해봐야 외국인들이 자산 팔면 그 파장이 그 영향이 그러네요. 자산 더 가격 크다는 거예요. 예, 경제 전반에나 금융시장에나 그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정책 빨리 바꾸지 않으면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질 수도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골드만삭스가 하고 있고요. 네. 이미 그 달러의 그 비중이라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안에서 달러의 비중이 점점점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IMF 보고서를 보면은 20년 전에 70%에서 작년 말에 58%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국에서 그 하는 정책을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무역 장벽을 세우고 혼자 섬이 되겠다고 이러면 다른 나라가 굳이 달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모든 그 전 세계 무역 그 시스템이 예전처럼 돌아가고 미국만 빠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은 굳이 달러로 결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중국이랑
유럽이랑 무역을 하는데 왜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지? 유로 하나, 위원화로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러의 그 어떤 위상이라는 게 점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트럼프의 그 관세가 거기에 불을 당겼다 더 가속화시키고 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트럼프도 약간 지금 뭔가 판세가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잘 안 가잖아요. 스텝이 꼬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인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봐야겠네요, 진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그 국제시장 때문에 스텝이 좀 그러니까요. 꼬인 상태인데 본인도 다시 한번 좀 음,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이 본인 마음대로 이제 일기 때와는 다른 계산대로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걸 이번에 좀 깨우치지 않았을까. 어, 희망이에요. 네. 깨우쳤길. 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블랙제로 사진에 보시면 네. 동그란색, 음, 까만색의 숫자 0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블랙 제로라고 해요. 네. 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이 성인 남성의 키만한 까만색 어. 숫자 0 동상이 네. 2014년에 설치가 됐어요. 네. 한 11년 된 거죠. 얼마 네. 전까지 이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네. 이게 왜 처음에 생겼냐면 독일 남서부에 바덴비르텐베르크라는 주가 있다고 해요. 이 주에서 이 주 정부의 균형 예산이 이루어진 거를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제로가 우리 재정적자, 이제 우리 주는 재정적자 아. 제로야. 이 의미로 세웠던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있다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죠. 전 재무장관인데 쇼이블레 장관 시절에 독일도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그 균형을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에 그 쇼이블레 장관이 퇴임을 했는데 그때 재무부 직원들이 까만색 양복을 차려입고 숫자 0이라는 형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거네요. 네. 그 재무부 직원들이 저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쇼이블레 장관이 뭔가 이뤘다. 그 네. 균형 재정을 이뤘다. 이거를 치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퇴임일 날 네, 했다고 네. 해요. 근데 저 보시는 검은색 제로가, 블랙 제로가 지금은 치워졌어요. 왜요? 치워졌는데 이 치워진 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커요. 왜요? 원래 독일이 그 재정 아. 보수주의를 옹호하는 국가였어요. 쉽게 말하면 정부 돈 잘 안 쓰고 네, 재정 정책 안 보수적으로, 쓰고 네, 예. 엄격하게 재정을 통제하는 그런 정부였단 말이에요. 특히 2010년대 초반에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네. 그 뭐 프레즐 6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포함해서 문제 6개 국가를 중심으로 유로존 전체 재정이 악화되면서 특히 독일이 앞장서서 우리 엄격하게 통제해야 돼 이런 정책을 폈는데 지금 블랙제로를 치워버린 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큰 거죠. 우리 이거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네네. 이제는 풀겠다. 그 긴축을 풀겠다. 그래서 실제로 프리드리 메르츠 차기 총리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최근에 국방이랑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1조 유로를 추가로 차입할 수 있게 헌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기독민주당이 지금 자신들의 DNA를 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유럽 주식시장이 네. 몇 년 동안 미국에 뒤처졌잖아요. 맞아요. 네, 언더퍼폼 했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긴축 재정이었거든요. 재정을 긴축하다 보니까 정부가 성장을 부양하는 이런 역할이 좀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뒤처지고 주가도 미국이 못 따라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방산주 중심으로 지금 유럽 증시가 강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럽 방산주의 밈 주식 이런 부조리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빼고 보면은 이게 그냥 미국
시장이 안 좋으니까 유럽이 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재정 원칙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 유럽 증시의 어떤 호재가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 만한 동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혹자는 뭐 이렇게 재정을 풀다 보면 이러다 또 부실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섞인 얘기도 하긴 하는데 지금의 변화가 독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로존 다른 국가들까지도 확산되면서 유럽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는 거고 이거를 일단은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간에 최근에 독일 증시 보면은 특히 방산주를 필두로 네. 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그쵸.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돈을 쓰겠다는 것도 맞물려 그쵸. 있다 보니까 그럼요. 그런 네. 흐름도 좀 반영이 네. 되지 않나 네. 싶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주간 키워드 이렇게 해서 좀 짚어봤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마켓나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